수요일 맞짱 토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정치현안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우리 방송 몇 군데 한 쌍으로 다니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4군데? 네 군데? 네 군데 맞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안 세봤어요. 네. 그 시작은 군데 아닌가? 세 그 군데? 시작은 여기 맞짱 맞짱 토크죠. 토크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렬한 또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시죠, 이거는 뭐. 얘기해야 됩니다. 네, 얘기해야 돼요. 현재 지금 수세적인 순방 중인데 UAE 적은 이란이다. 이게 논란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선 기자님? 아니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저 오기 직전에 바로 네. 그 취재를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에브리데이 매일 60척의 우리 배가 왔다 갔다 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 상선 유조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물론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하지만 네. 잘 지냈던 외교 관계에 있던 국가를 느닷없이 UAE의 적으로 규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여러 나라가 좀 난감하게 됐어요. UAE도 좀 말은 못하지만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뭐 이런 딱한 사정이 된 거고 예. 또 우리하고 이란도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대통령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됐다. 가뜩이나 지금 70억 달러 미국의 그 대이란 제재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안으로 있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저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른바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군 조직에서 뭘 할지 여기서 핵무기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도 있죠, 뭘 이란에는. 할지 네. 어떻게 무인기. 대응을 할지 무인기 뭐 이제 무인기를 북한 뭐. 최근에 왔던 예. 북한 무인기가 이란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장소님 왜 이러세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질문 도대체? 드려보고 이거 좀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적인지 아닌지. 근데 확인하든지. 그때 당시 화면을 보면은 예. 대통령이 원고 없이 장병들 사이에서 그냥 마이크 들고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다른 격려를 해야죠.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하는데 명백한 실언 맞죠. 실언이다. 예. 이거 외교적인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외교부와 대통령실에서 수습을 잘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해도 변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날리면 수준을 넘는 수준이에요. 이게 차라리 바이든 날리면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논점을 바꿔서 예. 뭐 방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이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적으로 무지한 매들섬, 그러니까 간섭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 요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빨리 수습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대통령 발언도 그렇지만 이제 외교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어제 국회에서 외통위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핵심 쟁점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저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외교부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외교부가 이게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장 기자님 너무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 외교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조그만 말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조그만 그런 말실수가 모습을 보이는 아니라니까요. 것은 외교적인 성과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비판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주 좀 잘못된 부적절한 말 실언이죠. 그 외교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고 있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외교부가 장병들 격려하는 차원이었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냥 이란 쪽에다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통령께 좀 잘못 보고 드려가지고 대통령께서 실언하신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파장을 최대한 축소하도록 외교적인 역량을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입이 최대 안보 리스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 건지 수습이 안 되는 정도의 발언을 지금 나가실 때마다 사고가 나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보기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UAE, 바레인, 사우디 뭐 이렇게 아랍의 이른바 친미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UAE에 미군의 공군 기지하고 해군 기지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친미 국가고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단핵 받고 제재를 있잖아요. 핵 받고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반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친미 대 반미니까 적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외교를 무시한 단순한 발언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그리고 특히나 외교 무대에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 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는 안 된 말이죠.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식이죠? 우리 아니면 남, 적, 우리 아니면 적. 적. 이분법적인 나, 사고. 이분법적 사고 예, 방식. 국내 정치에도 지금 드러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예. 나랑 가깝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내가 대화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다른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은 뭐 나쁜 사람들 이런 식의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외교에 나가셔도 이러한 인식들이 발언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외교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략적 모호성. 그럼요. 그렇죠. 적을 안 만들기 위해서 아유 그렇죠. 당신도 좋고 당신도 좋고. 일부러 거짓말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장 유의해 부장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나가면 순방 때마다 이렇게 발언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나? 아니면 편하셔서 편하게 너무 말씀을 편해서 하셔서 그런 건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평소 생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평소 생각을 그냥 예전에 대통령도 이런 얘기 했던 경우 그분들은 정치를 해봤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고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예. 아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떠한 무게감을 갖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좀 부족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 장 아닌가. 선생님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1년이 지나가잖아요. 8개월. 예? 자꾸 근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한 10달 정도 된 그렇죠. 거예요. 1월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외교 분야 잘 모르시죠. 평생 검사하신 분이 어떻게 외교를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알아가야 되고 모를 때는 주변 참모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런 노력이 있다면 이런 발언 못 하시죠. 안 하죠. 그런데 대놓고 문제가 될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테헤란 90%가 넘었어요. 네, 테헤란로가 아니라 테헤란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백색 가전 뭐 저기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뭐 이런 가전 제품들 전부 이란이 많이 우리 거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공 그 공산품 같은 것들을 이란에 팔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 경제 관계도 좋고 했는데 굳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서 파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고 수습도 안 되고 왜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정치를 처음 해보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럼 참모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밀하게 보좌를 해야 돼요. 보좌가 좀 필요하다. 하나하나 네. 좀 따지고 넘어가고 각인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모들이 조금 좀 보좌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근데 참모 탓. 못하시다. 네. 그 비겁해요. 네. 그 대단히 비겁한 태도고 네. 아니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걸고 대통령을 잘 모셔야지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계속하도록 내비두는 참모들이 참모의 자격이 있습니까? 참모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대통령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늘 이가 아팠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취재하면 늘 화가 나 있으세요. 화가 나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참모들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시기 전부터 좀 화가 나이셨던 것 같아요. 다보스 포럼은 잘 하고 오겠죠?
잘 하셔야죠 거기서는. 이렇게. 별일 없겠죠. 별일 없죠. 모르죠. 아, 또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이 추앙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네. 뭐 인기도 올라가고 지지도도 올라갈 텐데 오늘 발표된 조사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외교 무대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엔 대단히 인기 없고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네, 생각이 좀 이제 듭니다. 외국에 이제 몇 번 나가셨잖아요. 네. 이제 외국 나가셔서는 원론적인 좋은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다. 본인의 앞으로, 생각을 앞으로, 그냥 예. 가감 없이 얘기하시면은 또 외교적인 실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조심하셨으면 얘기만, 좋겠어요. 조심해서 좋은 얘기만 네.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다. 네,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얘기도 좀 해보죠. 네, 김성태 회장 말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요? 조금 이따가 더 중요한 나경원 전 의원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SNS에 해임 자체가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다 하고 하니까 대통령실 곧바로 또 해임 대통령의 본심이다 결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해야 돼요. 합니까? 근데 이게 나경원 의원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참모들 당신들 잘못된 사람들, 왜곡 보고 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인식을 줬고 그럼 참모들로서는 견딜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는 분이라는 인식까지 줬어요. 잘못된 보고를 받고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분이다. 라고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을 은연중에 저격한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참모라면 당연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표현 방식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성명서까지 내면서 이렇게 특정한 당권 주자 후보군에 대해서 저격하는 듯한 그런 성명서 내는 방식은 또 옳은 것이냐. 네. 처음 봐요. 또 처음 봐죠. 처음 봐요. 비서실장이 이런 성명서는 처음 봐요. 아니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정치를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이후에 우리 네. 정치에 이런 방식이 있었나? 김대중 정권 없었어요. 시절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DJ 정부 않습니다. 때요? 민주정부예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제가 밤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밤에 잠을 주무세요. 아니, 왜 곰곰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밤 11시까지 취재하고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아니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판단을 하는 거냐면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에 전당대회 룰을 만들면서 물론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한 거지만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30%를 넣고 그걸 쭉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거를 바꿔버리고 이게 이제 이른바 유승민은 안 돼라는 노선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경원 대표가 해보려고 나서니까 나경원 너도 안 돼라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찌 보자면 대단히 치졸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세게 괴롭힐 거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대표 출마 본인의 의지고 정치인들이 선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전인데 그 자유의지를 꺾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꺾겠다는 대통령의 뜻이나 대통령실의 판단이 유효하고 그대로 쭉 따라가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대단히 후퇴시키고 퇴행시키는 일인데 이것이 용인되는 것이 맞나. 저는 이게 그다음에는 다음 순서로는 또 어떤 방식의 민주주의 퇴행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하니까 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얘기거든요. 대통령실 입장 나온 지 2시간 만에 초선 의원들이 또 집단 성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63명 중에 48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어떻게 세 가지 메시지예요. 예, 나경원 잘못했어. 잘못했다. 대통령 사과해. 네. 그리고 전당대회 나오지 마. 세 가지가 딱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세 거예요. 가지가 지금 대통령실 특히 초선 의원들까지 다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지금 거네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 권력에 기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당대표는 김기현인데 네. 왜 자꾸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사인을 줬잖아. 신호를 줬고 시그널을 줬는데 왜 못 알아듣지? 아니 장 소장님 그게 맞아요? 라고
네? 맞냐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여태까지 저랑 방송 많이 하셔놓고 제가 안 맞다고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너무 안 하신 것 돼요. 같아요. 경고 좀 주세요. 이런 게 당무 개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초선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건 아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하는 것은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을 때 당원 100%로 뽑는 게 낫지 않아? 맞지 않아? 예, 이런 식의 보도가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처럼 명백한 당무 개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한 당권 후보들을 관저에 초청해서 만나시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전당대회 때 영향력을 끼치려는 상징적인 모습들이 아니냐. 옳지 않아 보인다. 자, 사실 뭐 법률가니까 박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헌법 7조 그다음에 공선법 공무원의 최소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막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고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 검사로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한 것 때문에 징역 구형했었잖아요.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런 검사 시절에 윤석열은 어디로 간 거냐. 본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는 이런 방식의 정치를 한다면 이 또한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한 거죠. 자, 이 상황에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대구 갔습니다. 마음의 결심 거의 섰다라고 하는데 출마 선언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섰다라고 밝히 이 시점이 네. 대통령실과 초선 의원의 성명서가 나오기 전이에요. 이전입니까? 바로 네. 직전. 네. 그래서 이 대통령실과 초선 의원들의 성명을 보고 나경원이 예. 제가 좀 상황 파악 좀 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엄청 당황스러워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출마하려는 의지는 정말 강하다. 네. 하지만은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압력과 압박이 세기 때문에 과연 출마할 수 있을 것이냐,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어떻게 출마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예. 출마 선언까지는 할 거다. 선언할 그런데 것이다. 완주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캠프를 꾸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경원 전 의원 측의 캠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명절, 그러니까 대통령 귀국 이후, 그 다음에 명절 아마도 이후가 될 것 같아요. 네. 기자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근데 어떤 방식으로도 선언은 하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괴롭힐 거다. 그래서 완주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괴롭힌다는 건 이슈 같은 게 있다. 이 말씀인가? 이슈 뭐 그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뭐 부동산 문제 부동산 얘기했고요. 문제 뭐 예. 그거 말고도 여의도 정치권에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구한 소문들이 하나만 얘기해 떠돌아다녀요. 주세요. 네? 하나만 얘기해 장 주세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 장 소장님한테 들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초반 전술을 좀 잘못 짠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통령은 내 편이야. 나는 죽어도 반윤은 안 해. 그러면서 대통령과 윤핵관을 갈라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른바 거기에 거두 비슷한 것으로 비슷한 사람으로 장제원 의원은 이제 네. 직격을 한 셈이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제 그 선언 이후에 뭐 초선 의원들 성명까지 쭉 이어진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의 뜻이 대통령의 뜻인 거 아니냐.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오판하고 있었던 거죠. 판단을 예. 잘못했을 그러면 본인이 비윤이든 반윤이든 깃발 들고 대통령에 반대하면서 각 세우는 정치를 할 수 있냐. 그런 성정이 있냐. 과거에 그런 정치를 한 적이 있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쭉 대접받으면서 해온 주류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거칠은 들판에서 뭐 생존을 해본 적이 없는 정치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갈지 그 선택은 지금부터 오로지 나경원 본인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치는 타이밍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조원진 우리 공화 대표가 저희 방송에서 공주 나경원에서 정치 나경원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조원진 의원은 그분 본인이나 정치 잘하라고 좀 얘기 좀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평론을 하실 건지 정치를 하실 건지 그걸 선택을 하시라. 두 개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정권 때 친박 간별사로서 본인이 했던 과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부터 하고 네. 남한테 조언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아 간별사 출신이에요? 그때 간별사 최경환, 네. 원유철
그다음에 조원진. 뭐잘 기억하시겠네요. 맞아요. 3대 간별사 네, 아니겠습니까? 삼대 간별사. 그러니까 그것부터 좀 반성을 하라고 하세요. 하셨으니까요.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타이밍이 같아요. 있다. 그러니까 그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표를 냈을 때 그때 그냥 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당대회 출마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게 어땠을까. 그때 예. 근데 나는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 나는 친윤 후보가 될 수 있어. 라고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상황을 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 나경원 전 의원의 참모라면 출마하시라. 출마해라. 이런 어려움, 뭐 여권의 압력, 압박, 뭐 부도덕한 사람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이거 뚫고 일어서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중진 정치인은 될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는 될 수가 없다. 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그렇죠. 있지만 그래서 국민만 믿고 당원만 믿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시라. 안 그러면은 그냥 그런 정치인으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여론조사 하나 발표됐는데요. 뉴시스가 국민리서치에 의뢰해서 받은 14일부터 16일 1,002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인데 누가 적절하냐. 김기현 35.5, 나경원 21.6%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관련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경원 의원 결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줄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요. 사실 그런 흐름은 지지난주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선거가 아니다. 네. 당원 100%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은 또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단히 충실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아마도 조만간 여론조사가 뒤집힐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관련된 조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기현, 안철수 구도로 가겠죠. 만약에 간다면 그랬을 때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네. 결선 투표를 하면 이게 또 뒤집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기현으로 안 가고 안철수로 간다. 결선 투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철수가 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규정을 바꾸면서 또 바꾼 게 결선 투표제인데 결선 투표제는 지금 만약에 김기현 대 누구 하면 김기현 말고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네. 아유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 나와라. 우린 100% 이긴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가지고 예. 안철수 나오지 마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만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경쟁자는 나경원, 유승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승민은 룰로 제껴버리고 나경원 의원은 좀 압박을 통해서 그냥 불출마시키겠다라는 의도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세워서 소위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의 내용이 뭐냐. 저는 그게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윤석열 당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과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더 후퇴하게 될 거고 더 기상천외한 기괴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국민의힘 내부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그때 또 다른 쟁점이 생겨서 더 큰 혼란이 생길지 그로 인해서 총선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 또 나경원 의원 출마 여부까지 다시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 우리 장성철 소장이 원하는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성태 전 회장 지금 입국하자마자 검찰 조사를 13시간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횡령 배임 우선적으로 추궁을 했다 하고 구속영장은 뭐 청구가 아마 되겠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당연히 청구하고 발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태 회장에 대한 범죄 의혹은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횡령 배임, 그리고 대북 송금,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뇌물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직접적인 여러 가지 뭐 정황상의 증거가 나오느냐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어요. 그냥 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 친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성태 회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대표 친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외에
또한 정말 계좌로 돈이 왔다 갔다 하든지 어떠한 녹취가 나왔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될 지금 책임이 있지.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언론에 나와서 혐의가 있고요. 의혹이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랑 연루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확실한 건 없어요. 계속 이런 얘기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 와중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둘 다 잘 몰랐다. 이재명, 김성태 네. 두 사람 그 얘기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 신호를 보낸 것이다. 남욱도 그랬지 않냐. 네. 이렇게 최소한도 얘기했거든요. 그랬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종의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직무 범위를 넘은 발언을 한 거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 국회에서 뭐 질문이 있거나 한다 하더라도 뭐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테니 뭐 지켜보시죠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직접적인 내용을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깡패 배후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깡패 배후다. 그게 국민들이 더 궁금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민주당도 이 문제를 크게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성태라는 쌍방울 전 회장을 지금은 기업가지만 네. 과거에 이 사람이 전주 나이트파인가요? 그러니까 조폭 출신이고 그다음에 뭐 불법 도박장 운영해서 뭐 기소돼서 처벌받은 바 있고 사채업을 하고 뭐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눈에는 김성태라는 기업인이 깡패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깡패를 비호하는 집단,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거든요. 민주당이 깡패 비호 집단 배후 맞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나요? 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김성태 회장이나 쌍방울 쪽에서 이재명 당 대표와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의 측근들 대략 한 8명이 쌍방울과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채용이 됐고 네. 물론 뭐 한 40명이 넘는 사회이사가 있긴 하지만 특정인과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재명 당대표 쪽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쌍방울의 임원들이 4명이 최대 한도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후원을 했거든요. 후원금. 그거 왜 그랬을까? 모르면서 왜 그랬을까? 서로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르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어제 그 말씀 딴 방송에서 하셔가지고 저도 또 취재를 해봤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중앙일보 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8명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사람 모두 6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명은 황모 씨라는 사람은 이해찬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이고, 측근이고 가깝고. 그 다음에 근데 이해찬 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그 이재명 보좌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재명 이화영 보좌관이라고 안 했고 이재명 이재명 측 측근? 가까운 네, 뭐 알겠습니다. 가까운 그런 표현을 썼죠. 그건 조금 교정이 필요한 네, 표현인 네, 거죠. 네. 그리고 이화영 지사, 그다음에 이태영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그다음에 김인숙 변호사, 조계원 뭐 전 수석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오마이뉴스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내용 가운데 따지고 보면 박영수 전 특검 측근부터 해서 쌍방울 전 수사팀장까지 해서 검사 출신이 9명이다. 검사 박영수 특검 관련된 사람들. 네, 측근부터 시작해서 쌍방울 수사팀장까지 해서 검사 출신이 모두 9명이다. 전현직 사회이사로 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있고요.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김성태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조폭 출신이고 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이러니까 검찰 그다음에 정치인, 언론인 이쪽에 줄을 대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줄을 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여기에는 여야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박영수 전 특검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모두 줄을 대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실제로 이번에 정영학 녹취록에서 드러난 것처럼 김만배나 김성태나 큰 차이가 없다. 일종의 로비스트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야 불문 본인의 사업과 본인의 돈에 도움이 되면 무조건 로비를 했던 것이고 관련해서는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벌어진 모든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은 대장동도, 거의 예. 막 정치 드라마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뭐 판 검사 뭐 다 개입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다 수사해야죠. 다 수사해서 전부 감옥에 보내는 게 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검찰의 표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쌍방울로 해서 임원들이 그럼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1,000만 원씩 4명이 4천만 원을 후원한 거 이재명 후보에게만 후원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안 하고. 자, 뭐 아니 4명?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장 소장님이 얘기한 이재명 네. 측근이라고 한 사람 그 6명 아니에요? 아니, 딴 사람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김세호 쌍방울그룹 대표이사, 한성구 IOK 대표, 이대성 광림 사회이사 이런 사람들이 1,000만 원씩 대선 후보 때 이재명 당대표에게만 후원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왜 이재명 당대표 쪽하고만 이러냐고. 아니 근데 그 4명은 그렇겠지만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는 네. 취재가 안 된 거잖아요. 시간이 좀 그죠? 다 돼서 아니, 그렇게 네. 넘어가면 안 네. 되고.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4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쌍방울 알겠습니다. 그룹이 어디에 후원을 했는지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인 그 거죠. 만약에 이낙연이나 네. 윤석열 쪽에도 후보에게 있었겠죠. 했으면은 보도가 나왔겠죠. 아니죠. 기사를 그렇게 썼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주까지 취재해 올게요. 확인해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말씀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안 나오니까 많이 다음 주에 안 나오세요? 안 돼. 그럼 나올 때 하겠습니다. 맞짱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승철 소장님, 장성 기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매주 숙제를